자, 독해비법의 두 번째, 기본 2는요, 읽기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아이들이 공부의 기본인 교과서로 이렇게 체계적인 읽기에 대한 과정을 반복하고 꾸준히 운동하듯이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확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다양한 문종의 글들을 읽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교과서에 물론 국사과의 내용에 각각 다양한 지문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분야에 걸쳐서 특히 예술에 관련된 글들은 아이들이 좀 접하기 어렵고요. 과학이나 기술 분야의 책들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좀 싫어하는 분야입니다. 나오면 막 지끈지끈하죠. 그나마 인문사회는 좀 읽을만한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 어느 영역의 글을 편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수능 시험은 수능 국어에 대한 이슈가 핫하다는 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왜냐하면 수능 국어에 나오는 지문은 이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지문이 나와요. 물론 내용이 겹칠 수는 있겠지만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평가원에서 지문을 새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문학은,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은 반드시 나왔던 작품이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은 고등학교 때 가서나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 작품들, 고전, 시, 소설, 수필에 대한 정해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잘 반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죠. 그런데 비문학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안 읽어본 지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양한 글 읽기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글에 대한 경험을 중학교 때부터 해주셔야 늦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폭넓은 지식과 배경을 접할 수 있는 글들을 계속 노출시켜서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신문사설 읽지 않죠. 네, 유튜브로 보통 보고 유튜브에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정보를 서칭해서 찾아보는 형태니까 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적인 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계속 찾아보고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열의를 하죠. 아이가 요런 거 이 아이가 관심이 있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주입해서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좋아하는 관심 분야만 공부를 하면 수능을 잘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수능은요, 낯선 문제에 대한 원리와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022년 수능, 해겔의 변증법 나왔죠. 이것도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수능 지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지문, 이제 철학 관련된 지문인데, 물론 이 해겔의 논증법에 대한 내용을 배운 적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의 이 지문이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있던 지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에 대한 공부를 좀 잘한 아이들이라면 그나마 이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었을 것이고, 2019년도에 불수능에 이슈가 됐던 만유인력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이과 아이들은 조금 더 내용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잘 풀었을 것이고, 문과 아이들은 또 많이 어려워했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렇게 긴 지문을 지금 딱 마주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다양한 지문들을 본인의 수준에 맞게 꾸준하게 경험을 해 주셔야만, 그게 그냥 네가 좋아하는 책 많이 읽어 그러면서 한여름밤에 재미있는 연애소설 한 권을 뚝딱 해치우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지문을, 꼭 매일국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지문을 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문을 접하게 해주는가를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요, 아이들이 한 번 지문을 읽었을 때, 자, 아까 제가 독해비법 첫 번째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잘 읽게 하자 였다면, 중학교에 이제 올라왔다면 교과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과서의 외의 지문들도 아이들이 많이 지식적인 확장, 배경 지식을 넓은 세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언어 간섭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이기는 하지만 감히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한 2분, 다 읽는데 아마 한 2분 정도가 걸릴 텐데 요거 화면을 좀 클로즈업해서 어머님들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국어의 지금 이 언어 간섭에 대한 지문의 내용은요. 중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된 지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언어 간섭은 두 자연 언어가 접촉했을 때 그 효과로 한쪽 또는 양쪽 언어에서 일어나는 규범 이탈이나 규범 변경을 가리킨다. 자,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대략은 이해가 되시죠? 외국인이 쓰는 한국어가 한국인이 쓰는 한국어와 달라 보이는 것은 그 외국인의 모국어가 새로 배운 한국어에 간섭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한 개인이 부려쓰는 두 자연 언어가 그 개인의 두뇌에서 맞닿아 꼬이며 빚어진 간섭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어떤 외국어를 구사할 줄 모르더라도 그의 모국어가 오랜 세월 타 언어와 접촉을 했다면 이 개인의 모국어에는 이미 외국어의 간섭 흔적이 남아있게 마련이다. 외국어가 모국어보다 세력이 큰 언어일 경우에는 세력이 센 언어의 흔적이 많이 남는다. 이때의 간섭은 특정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국어를 그와 공유하는 화자 집단 전체가 겪는 간섭이다. 자, 1문단 읽었습니다. 저도 이 문단을요,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처음 접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주의 깊게 이 1문단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었더니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언어 간섭이라는 것이 모국어와 체계가 달라서 빚어지는 헷갈리는 현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쓰는 모국어 자체가 이 모국어의 역사가 반영된 외국어의 간섭이 있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두 가지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어머님들 지금 글을 읽어보셨는데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신 어머님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러한 형태의 지식적인 글들을 어머님들께서조차도 사실 자주 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물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해요, 실제로. 이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머릿속으로 좀 씹어가면서 읽어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읽었겠죠. 이 밑에도 이제 쭉 나오면서 그 예에 대한 거, 그 일제치하에서의 통치 시절에 대한민국 언어의 간섭이 됐던 일본어에 대한 예시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시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지금 중학교 올라간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서 좀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중학교 정도 된 아이들이 이러한 다양한 지문들을 그냥 단순히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슬슬슬슬 이렇게 대충대충 눈으로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문단에 나오는 내용들을 꼼꼼히 곱씹어서 읽으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아,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체계를 잡아가면서 읽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한 번밖에 읽지 않았는데도요, 제가 지금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 1문단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왔구나. 언어 간섭이 개인적인 경우와 어떤 이 사회적인, 그 국가적인 역사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그 아래 예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자연스러운 구조화를 이루게 되죠. 이것이 배경 지식을 접하는 힘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렇게 한 번을 꼼꼼히 읽으면서 내용을 자꾸 머릿속으로 꼭꼭 집어넣는 이러한 훈련을 하루에 3개의 지문씩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험이 일주일에 3번 또는 4번, 5번이 쌓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식들을 아이들이 접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 번을 꼼꼼히 읽은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사실적 이해의 정도입니다. 자, 앞에서 읽었던 내용에 대한 사실일치 퀴즈는요, 지문을 꼼꼼히 읽기만 했다면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초등학교 과정에서 나왔던 사실일치 OX 퀴즈와 똑같이 부합을 하는 내용이죠. 결국 어떠한 지문에서 주어진 내용을 스스로 접해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의 능동적인 학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니까요. 자, 두 가지의 언어가 접촉했을 때 그 효과로 한쪽 또는 양쪽 언어에서 이러하는 규범 이탈이나 규범 변경을
언어 간섭이라고 한다. 1문단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었죠. 또 두 번째, 영어는 한국에서 가장 크게 간섭한 자연 언어이다. 아까 두 번째 문단을 읽지는 않았지만 일본어가 가장 언어 간섭을 크게 한 언어이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문제를 풀고 나면 이렇게 분당 독해 속도와 독해 정확도, 이거는 사실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잘 읽는다면. 이렇게 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부를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반복, 엉덩이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일 국어에서도 한번 꼼꼼히 읽은 지문을 보다 더 머릿속으로 자유롭게 내재화하고 또 구조화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중심 문장과 또 중심어를 아이들이 찾아가면서 다시 2번, 3번 회독할 수 있는 회독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과학 지문도 읽고 사회 지문도 읽고 인문 지문도 읽고 오늘의 학습 현황, 제가 20일 날 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포인트를 받았는지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지문을 잘 이해하고 지문을 잘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지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습득한다는 것이지 사실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수능이나 문제집에는요. 사실 이해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나오죠. 다음 중 예를 들어 문학이라고 하면 다음 중 작가의 의도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작가의 의도나 이런 문제 출제의 의도를 헤아려야 되는 그런 비판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다음 중 뭐 문법이 어긋나는 것은 이런 문법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그냥 잘 읽어서 독해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지금 트렌드에 아이들이 풀어내야 하는 이러한 문제 유형에 대한 경험이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들을 또 체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음 단계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매일 국어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지문을 읽을 수 있도록 레벨과 그리고 분야들을 구분해서 인문, 사회, 과학기술, 예술 다양한 분야들을 아이들한테 고루고루 접할 수 있는 지문의 체계를 갖추어 제공해 드립니다. 자, 실제로 아이들이 한 인터뷰를 제가 조금 컷으로 잘라왔는데요. 한번 쭉쭉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이 지문의 다양성을 어떻게 효과를 거두었는지 같이 화면으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중학교 내신국어,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이번에 매일국어 열심히 공부했고 또 다른 과목들도 준비를 잘해서 과학고에 진학을 한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문이라는 게 중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안에서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를 보니까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비문학은 다른 글이 나오더라도 읽는 방법이 금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지문 안에 있는 내용 자체를 뽑아내는 것은 이제 사실 쉽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사실적 이해나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문 속의 상황을 실제 상황에 응용해서 대입하는 비판 추론 문제는 조금 어려웠지만 이런 것도 매일 국어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100%까지는 아니어도 97% 정도는 맞게 되었어요. 지문에 대한 꾸준한 훈련을 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의 인터뷰도 한번 볼까요? 자, 이 학생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과학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인터뷰를 해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과학 지문은 처음에 나왔을 때 읽는 지문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점수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매일 국어를 계속 통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1학년 때 기술과정 시험에서 나왔던 교량의 종류에 대한 지문을 이미 매일 국어에서 접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또 되게 반갑고 익숙했다고 하죠. 얼마나 신났겠어요. 매일 국어에서 봤던 지문이 학교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지문들을 접하게 되면서 싫어했던 과학 지문을 수준을 쭉 끌어올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던 2019년도 1월에는 이런 지문을 간단한 지문을 읽었다가 지금 2년 9개월 정도, 지금 3년 가까이 학습을 지속하고 얼마 전에 이 여학생이 읽었던, 과학이 제일 싫다고 했던 이 여학생이 읽은 이 지문은 2019년도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만유인력의 법칙에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자, 한 명만 제가 더 볼게요. 자, 이 학생은
저는 미술이 정말 싫어요 라고 했던 학생이에요. 미술 지문 사실 읽을 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매일 국어를 하면서 미술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나 살펴보았더니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 르네상스 시대 아르놀피니의 결혼이라는 작품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단원이 있었는데 이 단원에는 미술회화의 상징적 요소를 찾아주는 그런 지문이었다고 해요. 벌써 어휘가 굉장히 고급지죠? 네, 이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인데요. 다 중학생입니다. 자, 그때 르네상스 시대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수행평가로 정확히 똑같은 작품에서 감상문을 적는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강렬하게 어떠한 기억이 남았던 거는 또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림 중에서 찌그러진 해골이 계단에 있어서 아래에서 보면 해골이 보이는 이러한 그림이 있었는데 또 이게 학교에서 또 그대로 나와가지고 또 이것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네요. 자, 정재원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 국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문을 읽고 또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인문, 사회, 예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 지문은 아직은 좀 싫어하지만 예전처럼 꺼리거나 건너뛰지는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매일 국어를 통해서 충분히 다양한 지문이나 지식들을 접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학교 생활이랑 연결이 되었을 때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 이런 어떤 승리의 경험을 맛보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네요.